너가 내 아들이니? 네. 저를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고등학생 강준서를 응시하던 굴지의 건설회사 한태준 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듯 굳어버렸습니다. 늦은 봄밤 배달 사고로 만난 이 소년의 얼굴이 2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친아들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자신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직감과 함께 20년 전 아들 사진을 내밀었고 사진을 받아든 준서의 손은 경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바로 어릴 적 자신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준서는 20년 전 실종된 태산건설 회장의 아들 한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친할머니의 입에서는 20년 전 길 잃은 아이를 거두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작은 배달 사고가 불러온 재벌가와 평범한 고등학생의 극적인 연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뜨거운 기쁨과 20년간 이어진 할머니의 죄책감, 어린 사랑 사이에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준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늦은 봄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건 교복 위에 노란 배달복을 걸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준서, 올해 18살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 이렇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골목길을 천천히 달리던 준서는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그 순간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벤츠의 측면을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주택가의 저녁 공기를 가르며 준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운 준서는 창백한 얼굴로 벤츠를 살펴봤습니다. 조수석 뒷문에서 운전석 뒷문까지 길게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 봤지만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차의 수리비는 아마 자신이 몇 달을 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게 분명했습니다. 벤츠 엠블럼이 석양빛에 반짝이며 준서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도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한다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준서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연락처를 적으려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주택의 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차주였습니다. 남자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벤츠에 긁힌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사고를 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책임을 추궁할 줄 알았는데 남자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한태준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태산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소년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이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한태준이 지난 20년간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5살의 나이에 실종된 아들 한민준의 얼굴. 그 아이가 자랐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수없이 상상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이마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각도, 입술의 모양까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한태준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한태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닮았을 뿐이라고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남이 아니라고, 특별한 아이라고 아버지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아들을 찾아 헤매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한태준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서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준서는 차주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혹시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는 건가 싶어 더욱 작아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한태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무너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며 강준서라고 18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이가 맞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게 20년 전이었으니 살아있다면 25살이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어려야 했습니다. 실종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던 아들이었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시 5살 정도였으니 지금 18이라면 시기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 그 눈빛이 한태준의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모라면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손을 뻗어 준서의 어깨를 만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준서에게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실종되기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남자아이의 모습. 한태준은 이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떼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은 낡아서 모서리가 닳았고 색도 바랬지만 아이의 얼굴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준서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 서랍에 보관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준서의 손이 떨렸고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늘 준서가 3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준서를 키웠다고. 준서는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도 없었으니까요. 3살 이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에서 단편적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게 실제 기억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큰 집의 정원 같은 곳,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런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있었지만 준서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사진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 남자의 절박한 눈빛은 무언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한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어디서 태어났냐고,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냐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태준은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매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됐습니다. 준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부모님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다고 더듬거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설회사 회장이 냉철하고 강인하기로 소문난 사업가가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까지 떨어졌습니다. 준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차를 긁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러 왔는데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준서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를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준서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할머니께 데려간다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 할머니가 혹시 숨긴 게 있는 건 아닌지. 할머니는 가끔 준서를 바라볼 때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는 그게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준은 차 키를 쥐고 준서를 따라 나섰습니다. 긁힌 벤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맸던 것에 비하면 차 한 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준서가 사는 곳은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구로구의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 끝방 앞에서 준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태준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문 뒤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방 안에서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준서가 낯선 사람을 데려온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가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한태준과 할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들킬 수 없는 비밀이 들통난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고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한태준은 대답 대신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아들의 사진.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종이처럼 가벼웠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와 한태준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가 자신의 친손자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20년 전 할머니는 시장에서 길을 잃고 우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고 아이는 혼자 시장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고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막 성인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직후였습니다. 슬픔에 빠져 살아갈 의욕을 잃었을 때 그 아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도 부모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라는 이름만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준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준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작은 손이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실종 아동 소식이 나왔지만 외면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아들을 찾는다는 기사가 연일 나왔습니다. 거액의 현상금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모른 척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죄책감은 묻혔고 준서는 정말 할머니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식처럼, 아니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준서가 굶거나 춥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준서를 키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준서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준서를 데려간다는 꿈. 하지만 막상 진실을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억눌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한태준은 할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분노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 20년간 숨겼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태준은 20년간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전국의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을 다 뒤졌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 거액을 기부했고 직접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병을 얻었고 결국 준서가 사라진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태준은 홀로 남아 아들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할머니는 아기를 가진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과 외로움에 잘못된 선택을 한 한 명의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태준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기적처럼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분노보다 감사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없었다면 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잘 키워줬습니다. 착하고 바른 아이로 키워줬습니다. 준서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실종 아동이었다는 것,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것, 눈앞에 이 남자가 친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것.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준서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강준서가 아니라 한민준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실종됐던 건가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사랑도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에게 모든 걸 주며 살았습니다. 준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학교 준비물을 사주려고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준서의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주고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 사랑만은 진짜였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준서의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한태주는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한다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서와 한태주는 99.9% 확률로 부자관계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준서는 실종된 한민준이었습니다. 한태주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맸던 아들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한태준을 아버지로 받아들일까요?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태준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상건설 회장의 실종된 아들이 20년 만에 발견됐다는 뉴스가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한태준의 집 앞과 준서의 학교 앞에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한태준은 간단한 입장문만 발표한 채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습니다. 아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배달 일을 하던 곳에서도 사람들이 준서를 알아봤습니다. 재벌 2세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친구들은 준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거리를 두었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준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태준은 준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만을 위한 방도 2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장난감들, 작은 옷들, 그림책들이 먼지를 쓴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지른 일이 옳지 않았다는 건 알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범죄였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준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준서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후 할머니는 더 쇠약해졌고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한태주는 준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자고. 준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한태준과 준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한태준은 준서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준서가 태어났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좋아하던 장난감, 즐겨 부르던 노래. 준서는 강아지 인형을 좋아했고 곰 3마리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여름이면 매일 사달라고 졸랐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그 이야기들이 낯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의 눈빛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간절한 눈빛에서 준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태준은 준서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준서의 손을 잡으려다 망설이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준서는 한태준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고 한태준은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한태준은 준서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그대로 다니게 했고 배달 일도 계속하고 싶다면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한태준의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태준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줬습니다. 준서가 거절해도 화내지 않았고 준서의 결정을 기다려줬습니다. 준서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배워갔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가족애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준서를 보호하고 싶어 했고 준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준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할머니를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법적으로도 할머니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기소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은 할머니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이미 20년간 죄책감 속에 산 할머니가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편히 잠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봐 두려워했고 준서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준서는 지금의 준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준서는 바르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한태준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기소를 보류했습니다. 여론은 갈렸지만 한태준과 준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서는 평일에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주말에는 한태준을 만났습니다. 한태준은 준서에게 회사 일을 조금씩 가르쳤습니다. 건설 현장에 데려가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설계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준서가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건설업에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을 따라다니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건물을 짓는다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태준은 현장 노동자들을 존중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준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금씩 흥미가 생겼습니다. 건축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한태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고 배달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습니다. 한태준이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받기가 부담스러웠지만 한태준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못해준 20년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저 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서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태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올랐고 선생님들이 준서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고 수업 중에 졸기도 했지만 이제는 집중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준서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연립주택에서 살았습니다. 한태준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라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평생 살던 곳이고 이미 익숙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태준의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그저 죄송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주말에도 가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한태준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에게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가 올 때마다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미안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서가 고생했다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 자신이 빼앗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고.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할머니는 준서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가 자신을 용서한다는 게 여전히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른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건축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한태준의 영향이었습니다.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태준은 아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오는 게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준서가 진짜로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한태준의 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건축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고,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태준은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서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설계를 배우고 구조를 공부하고 현장 실습도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교수들도 준서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준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태준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나눴고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한태준은 준서에게 낚시를 가르쳐줬고 준서는 한태준에게 최신 유행을 알려줬습니다.
놓친 20년을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한태준은 준서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준서도 한태준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준서는 한태준의 생일에 직접 만든 선물을 주기도 했고 한태준은 준서의 취향을 기억해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무리가 온 것이었습니다. 오랜 노동과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준서는 큰 병원에 모셨습니다. 한태준이 비용을 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서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막이 좁아져 있었고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한태준은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가 수술을 맡았습니다. 준서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다시 건강해지기를. 한태준도 준서 옆에 앉아 함께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잘 견뎌냈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준서와 한태준을 보며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한태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한태준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서를 20년간 키워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머니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아니, 용서를 넘어서 감사한다고. 할머니가 준서를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맙다고. 만약 할머니가 준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준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아마 보육원에서 자라거나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할머니 덕분에 준서는 사랑받으며 자랐고 올바른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한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잡하고 아픈 과거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는 이해와 용서가 그 손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준서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재벌 2세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싼 옷이나 차를 사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평범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한태준은 준서의 그런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서는 방학 때마다 한태준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현장도 돌아보고 실무도 배웠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회장 아들이라고 거리를 두었지만 준서가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달랐고 현장에는 책에 없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준서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았고 곧바로 태산건설에 입사했습니다. 한태준은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준서를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준서도 원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선배 사원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준서를 금수저라고 비아냥댔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굳은 일도 솔선수범했습니다. 커피 심부름도 했고 복사도 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안전모를 쓰고 땀을 흘렸습니다. 점점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장 아들이 아니라 강준서라는 한 명의 직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준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준서는 좋은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오랜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한태준이 용서해줬고 준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조용히 감사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고 꽃도 키웠습니다. 준서가 올 때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30살이 되던 해 한태준은 준서를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준서는 그동안의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회사에 기여했습니다. 친환경 건축에 관심을 가져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직원 복지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부회장이 된 후에도 준서는 겸손했습니다. 현장을 자주 찾았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태준은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준서는 한태준에게서 배운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일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하려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재해 지역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태준과 준서는 함께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매일 밤 울었고 스스로를 자책했다고,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집념으로 버텼다고,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났다고, 인생이 이렇게 기적 같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준서는 한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행복하다고, 아버지를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80세를 넘긴 어느 겨울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서와 한태준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준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다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랜 여정의 끝에 마침내 평안을 찾은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준서는 할머니를 정성껏 보냈습니다. 한태준도 함께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진심으로 준서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의 묘비에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새겼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태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 준서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준서는 태상건설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한 경영을 했고 사회공헌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투자했습니다. 준서의 노력으로 실제로 여러 가족이 재회했습니다. 한태준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고 그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습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큰 축복은 없었습니다. 한태준은 이제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 준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준서는 한태준과 함께 20년 전 그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벤츠를 긁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아들을 찾지 못했을 거라고.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기적이 됐다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이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날 다른 길로 배달을 갔다면, 만약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 한태준이 집에 없었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운명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사실은 필연이었다고. 준서와 한태준이 다시 만나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고. 두 사람은 그 골목길에 서서 한참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준서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태준은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 속에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세대를 잇는 생명의 연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준서는 아이의 이름을 한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본래 이름이었던 그 이름을. 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이름을 통해 할아버지의 존재가 손주에게 전해졌습니다. 한태준은 손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찾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한태준은 이제 80대 중반이 됐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손주를 보며 웃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함이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태준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그 모든 우연과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은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 아름다웠습니다.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겠지만 그게 더 행복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태준을 만났고 사랑을 배웠고 꿈을 이뤘습니다. 복잡하고 아픈 과거였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준서를 만들었습니다. 준서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현재에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실종됐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두 아버지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서의 가족과 한태준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주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안기며 웃었습니다. 한태준은 손주를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되는 거라고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업적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음식을 흘리며 먹는 모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태준은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준서는 아내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태준이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한태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두 사람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그날 아들을 잃었을 때의 절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또 때로는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한태준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시련도, 고통도,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기쁨도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이루는 조각들이었습니다. 한태준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들과 손주를 지켜달라고. 준서는 잠든 아들을 침대에 눕히며 부드럽게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준서였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있다고 내일도 함께 있으리란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 진심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준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해주고 또 그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한태준의 건강이 더 나빠졌고 어느 봄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한태준은 마지막까지 준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다시 만나서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행복했다고,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됐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한태준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룬 사람의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를 정성껏 보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한태준을 추모했습니다. 모두가 한태준의 인품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준서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준서는 한태준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날부터 다시 찾은 날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준서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절망과 고통, 희망과 집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들을 찾아 헤맸던 기록, 단서를 쫓았던 이야기,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텼던 순간들, 거짓 제보에 속아 먼 곳까지 달려갔던 날, 허탈감에 무너졌던 밤, 그래도 다시 일어섰던 아침. 준서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내 아들을 다시 만났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제 여한이 없다. 남은 인생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민준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 평생 내 곁을 지킬게. 이 기쁨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준서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서는 일기장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아들 민준이가 크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준서는 태산건설을 이끌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정직한 경영, 직원 존중, 사회공헌. 한태준이 중요하게 여긴 가치들을 지켰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업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종됐다가 돌아온 아들이라는 사실, 할머니가 키워줬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준서는 강연도 했고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준서의 아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한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배웠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준서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피의 연결, 사랑의 전승. 준서는 아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주며 키웠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들과 시간을 보냈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서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할머니 덕분이라고.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었다고, 감사하다고. 민준이도 증조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 증조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아빠를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묘지를 나섰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인생을 바꿨고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됐습니다.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에 도달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있었고 메울 수 없는 공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마저도 준서를 이루는 부분이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었고 모든 만남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준서. 작지만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서는 알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준서는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했고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준서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나이가 들었고 아들 민준이는 청년이 됐습니다. 민준이도 태상건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3대가 이어가는 기업이 됐습니다. 준서는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아들에게 전했고 아들이 또 그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연결이 다시 이어졌고 이제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준서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벤츠를 긁은 그날이라고.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지금의 가족도 없었을 거라고.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 아주 작은 순간에서 온다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정말 작은 순간에서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도. 준서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준서는 이제 60대가 됐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인생이 기적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종됐다가 돌아온 것도,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준서는 자주 할머니의 묘와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무렵 준서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서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였을까, 할머니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서를 가족들이 반겼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했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서는 손주를 안으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헤어졌고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손주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준서는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 잠든 후 준서는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준서는 자신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손주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사랑의 기록을. 준서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했다고,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고, 이 모든 기적에 감사한다고. 준서의 일기는 감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준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도 저 별이 빛나고 있을까? 준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준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힘들고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준서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사랑, 그것이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준서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